왜 악어는 진화하지 않았는가? 다윈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수수께끼입니다. 지구는 2억 년 동안 격변의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당해낼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1억 4천만 년 전에 악어 화석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강변에서 일관욕을 즐기는 악어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려 1억 4천만 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포유류는 쥐 크기의 생물에서 코끼리, 인간, 고래로 분화하며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악어는 어떨까요? 당신은 아마도 악어가 그저 강변에 누워있는 커다란 도마뱀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고 느려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재야말로 지구상의 진정한 최우승자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꽤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자 생존이 법칙이 아니었던가요?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악어 역시 진화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과 진화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2021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진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방대한 양의 악어 화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악어는 단속 평형설, punctuated equilibrium이라는 진화 패턴을 따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종의 설계가 충분히 효율적일 때, 그리고 충분히 유연할 때 그 종은 안정 상태에 접어듭니다. 환경이 강요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를 강요하더라도 약간의 조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엇이 악어를 그토록 견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내부를 분해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생존을 돕는 4가지 강력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적의 에너지 절약 모드입니다. 악어의 심장은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심장은 마치 한 가지 모드로만 작동하는 워터펌프와 같습니다. 단일 모드로만 작동하죠. 하지만 악어의 심장에는 2개의 대동맥이 있어 마치 스위치를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잠수할 때 악어는 폐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우회 수술을 스스로 집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혈액을 소화 계통으로 집중시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악어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먹이를 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수 시 심박수 조절입니다. 평소 분당 30회 이상이던 심박수가 단위에서 3회로 줄어듭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즉시 80% 감소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게임 모드에서 초절전 모드로 단번에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1년을 버티는 셈입니다. 6,500만 년 전 지름 10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을 때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고 먹이 사슬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킬로그램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한 달만 굶어도 기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어는 어땠을까요? 진을 구멍을 파고 들어가 동면 모드를 켭니다. 꼬리에 축적된 지방은 체중의 20%에 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악어는 먹이 없이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을 견뎌낼 수 있죠. 이것이 악어가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입니다. 두 번째 장치는 무적의 면역 체계입니다. 악어의 서식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늪지에 잠겨 있으며 동물 사체가 물과 섞여 있습니다. 배설물과 온갖 부패 물질이 가득한 물 1ml에는 수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삽니다. 게다가 악어들은 실제로 거칠게 싸웁니다. 다리가 잘리고 살점이 뜯겨 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어떤 포유류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상처 감염으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어의 상처는 며칠 만에 아뭅니다. 또한 감염은 극히 드뭅니다. 왜일까요? 바로 혈액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대량의 항균 펩타이드와 강력한 보체 단백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작동합니다. 병원균을 만나면 그것이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상관없이 세포막을 물리적으로 직접 파괴하여 즉시 제거합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미시시피 악어의 혈청을 수많은 병원균이 담긴 샘플에 투여했습니다. 악어 혈청의 살균 효과는 인간의 면역 체계를 훨씬 능가했으며 심지어 슈퍼박테리아조차 견뎌내 먹이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악어는 즉시 물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단 한 번의 물음, 그리고 데스롤이 시작됩니다. 강력한 꼬리를 이용해 온몸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먹잇감을 순식간에 찢어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끝납니다. 다른 포식자들은 어떨까요? 치타는 영양을 잡기 위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야 합니다. 숨이 차고 탈진해도 먹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자무리의 사냥 성공률은 겨우 20%부터 30%까지 불과합니다.
하지만 악어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누워서 식사를 해결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 번의 식사로 자기 체중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먹을 수 있으며 그 식사 한 번으로 6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난으로 인한 대멸종 시기에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거의 치트키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적응형 번식 시스템입니다. 악어에게는 선겸색체가 없습니다. 새끼의 성별은 오직 부화 온도로 결정됩니다. 약 30도에서 33도 사이에서 부화하면 주로 수컷이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암컷이 태어납니다. 이 설계는 매우 영리합니다. 환경이 우호적이고 온도가 적당할 때는 수컷을 더 많이 생산하여 그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경쟁하며 개체 수를 빠르게 늘리게 합니다. 반면 가혹한 환경에서는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납니다. 암컷은 에너지 비축 능력이 더 뛰어나 굶주림을 이겨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종의 씨앗을 보존합니다. 악어는 서식 환경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 인구 구조를 조절합니다. 다른 종들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악어는 정말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나요? 사실 초기 악어류는 다양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육지에서 달릴 수 있는 긴 다리를 가진 종도 있었고, 이 바다를 누비는 납작한 입의 생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채식을 하는 종도 있었고, 멧돼지처럼 긴 송곳니를 가진 종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진화의 다양한 경로를 미친 듯이 실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가 변하면서 육지에 살던 종들은 멸종했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자 해양형 악어도 사라졌습니다. 채식을 선택했던 종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1억 4천만 년 전 민물 늪지에 남아 수륙양용의 삶을 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계만을 고수했습니다. 물과 육지 모두에서 살 수 있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으며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 잡식성이었습니다. 트라이아스기부터 오늘날까지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빙하기, 급격한 해수면 변화, 매번 70% 이상의 종이 사라졌지만 악어는 그 모든 시련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힘이나 속도, 지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복잡함과 정교함으로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한 것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구의 채점 방식은 다릅니다. 지구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가입니다.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검치호도 수백만 년을 호령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가장 지적인 존재라 자부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길어야 30만 년에 불과합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세기에도 생존해 있을까요? 악어를 보십시오. 어쩌면 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자리를 찾아 조용히 시간을 자신의 무기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하 마푸사우루스 관련 내용. 이 괴물의 이름은 마푸사우루스입니다. 지구 역사상 협력과 조율을 통해 적을 섬멸할 줄 알았던 최초의 최정상 포식자입니다. 그가 정말로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대한 몸집 때문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뇌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전체 몸 길이가 11m부터 13m에 달하며 어깨 높이는 3m 이상, 최대 몸무게는 9톤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성체 아프리카 코끼리의 2배 크기입니다. 유명한 기가노토사우루스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마푸사우루스가 기가노토사우루스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화석들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2006년에 밝혀졌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이 이 화석들을 정밀 분석했을 때 그곳에는 최소 7마리, 많게는 9마리의 개체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뼈 침대 보호베드에 쌓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린 개체부터 성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최상위 포식자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이었을까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대형 수강류 공룡들이 홀로 사냥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늑대 무리처럼 협동 사냥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 중 하나인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같은 것들입니다. 몸길이 약 35m, 무게 75톤에 달하는 이 거대 공룡 앞에 서는 것은 5층 건물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혼자 싸우는 대신
동료들의 도움을 선택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살펴보면 이빨은 납작하고 톱날 같은 가장자리를 가지고 있어 살점을 베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뼈를 부수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달리 마푸사우루스는 정교하게 살을 도려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먹잇감을 과다 출혈로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적의 챔피언도 멸종의 운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후가 급격히 변하고 그들이 의존하던 거대 먹잇감들이 사라지자 거대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 태어난 이 포식자들은 존재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소행성 충돌로 즉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서서히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강한 상대를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힘에서 옵니다. 마푸사우루스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파타고니아의 바위 속에 새겨진 그들의 뼈는 침묵 속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존재했고 싸웠으며 한때 승리했노라 고 말입니다.